대하 역사소설 태종 이방원 이정근 저. 이색 떠나다 노을 진 벽난도에서 마지막 이별. 개경 8경 중에 하나인 황교의 저녁 노을도 아름답지만 벽난도의 낙조는 가히 일품이다. 서산의 기우는 해가 예성강 물빛을 붉게 물들일 때 벽난정에서 바라보는 모습은 황홀하기까지 하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한다. 어스름 저녁 노을이 물들일 무렵 벽난도에 임자 없는 거룻배가 매어 있다. 죄인을 태우고 유배지로 떠나려는 배다. 사공은 주막에서 탁배기 한 잔으로 목을 축이고 있을까? 뱃전에 부딪히는 물소리만 철썩인다. 잠시 후 우마차에 실려온 함거가 도착했다. 당대의 석학으로 조정의 문화시중으로 만백성의 존경을 받던 이색이다. 정도전의 직격탄을 맞은 이색은 또다시 귀향길에 오르는 몸이 되었다. 1인지하 만인지상 문화시중이었지만 병권 없는 재상은 속빈 강정이었다. 성리학의 대가로 정몽주, 정도전, 이승인 등 기라성 같은 문생을 둔 대학자였지만 밀려오는 혁명의 바람 앞에 한입 낙엽이었다. 자신이 아끼던 문생의 탄핵을 받고 떠나는 것이 참담했다. 문화시중각하,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가 죄인입니다. 떠나는 스승을 배웅 나온 이승인이 울먹이며 말했다. 아닙니다. 모두가 이 사람의 부덕에 소치이지요. 귀양 가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랴. 이색은 의외로 담담했다. 가시더라도 몸을 보전하십시오. 기필코 각하를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몽주가 이색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들의 손과 손 사이에는 함거의 창살이 가로막고 있었다. 이들을 바라보는 백성들도 눈시울을 적셨다. 정공만 믿겠소. 정몽주의 손을 굳게 잡으며 이색이 말했다. 풍전등화 같은 고려 사직을 정몽주에게 맡겨두고 떠나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 보였다. 영어의 몸이 된 이색으로서는 믿을 사람은 정몽주밖에 없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치며 결의를 다졌다. 송악사나 잘 있거라. 거룻배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노을진 강물 속으로 이색을 실은 거룻배가 빨려 들어갔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정몽주의 심정은 미어져 내렸다. 벽난도 예성강 물결 위에 배를 띄워놓고 시를 읊으며 뱃놀이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존경하는 스승이 유배를 떠난다니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다. 공민왕의 피살로 기울기 시작한 고려 사직은 최영의 퇴장으로 해가 떨어졌다. 이색마저 떠남으로써 땅거미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이제 어두워지는 허허벌판에 포은 정몽주 자신 혼자 남아있는 것만 같았다. 벽난도 나루터를 빠져나온 거룻배가 예성강 하구를 향하여 흘러내렸다. 거룻배에서 송악산이 점점 멀어져 갔다. 청운의 꿈을 안고 원나라로 공부하러 떠날 때는 다시 봄하고 굳게 다짐했던 송악산이건만 이제 가면 다시는 못 볼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잘 있거라 송악산아. 내 다시 꼭 돌아오마. 이색이 시야에서 멀어지는 송악산을 바라보며 다짐해봤지만 자신이 없었다. 어쩌면 마지막일 것 같았다. 송악산을 바라보던 이색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정도전과의 일전은 피할 수 없었을까? 이색은 당대의 학자였다. 일찍이 원나라에 유학하여 성리학을 접했다. 원나라의 국립교육기관 국자감에서 공부하여 과거에 급제하였다. 귀국하지 않고 원나라의 한림원에 등용되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한국 출신이 미국에 유학하여 미국 정부의 관리가 된 것과 같다. 귀국하여 전리정랑을 필두로 여러 요직을 거치며 문화시중에 올랐다. 심정적으로 원나라를 자신의 제2조국이나 다름없이 생각했던 관계로 친원파로 기울었으나 미련을 접었다. 천운이 명나라에 있음을 알고 금능으로 명나라 천자를 찾아간 인물이다. 이색은 기우는 고려 사직에서 최영이 퇴장한 이후 고려에 대들보였다. 그런데 자신의 문생 정도전의 탄핵을 받고 귀양 가는 몸이 되었다. 이색의 귀양은 이색 개인뿐만이 아니라 고려의 운명과도 직결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정도전과의 일전을 피하지 못함은 왜일까? 권문세족이 과도한 토지를 보유하고 농민을 수탈하는 것은 개혁의 대상이라는 것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불교를 종교적인 기능으로는 이해했지만 왕실과 내통한 일부 사찰이 분에 넘치는 토지를 점유하고 백성을 착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데에 대하여도 견해를 같이 했다. 소유하지 않는 것, 즉 무소유를 미덕으로 표방하는 불교가 궤를 벗어났다고 규정하는 것도 생각을 같이 했다. 하지만 이성계의 회군에는 반대했다. 여기에서 정도전과 틈이 벌어진 것이다. 이색은 왕명을 거역한 회군은 도덕성의 문제라고 봤던 것이다.
정치인은 최소한의 도덕성을 좋아하고 학자는 최대한의 도덕성을 탐구한다. 이 색은 후대 유학자들에겐 받아들여졌지만 초기 유학자들에겐 도교 사상이라 배척받았던 무의자연 사람의 힘을 더하지 않은 그대로의 자연의 신념이 강했다. 만물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자귀하지 않고 스스로 완성한다는 논리에서 이성계의 회고는 용서할 수 없는 역행이었다. 자신의 사고를 도덕성에 묶어둔 결과였다. 정치는 도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치인에게는 최소한의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학자는 최대한의 도덕성을 탐구한다. 정치인은 도덕성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려는 생리를 가지고 있지만 학자는 그러한 정치인을 가두려는 본능을 책무라 여긴다. 여기에서 이 색의 괴리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정치라는 물고기는 생태적으로 맑은 물에 살 수 없다. 탁하고 흐린 물을 좋아한다. 학자가 정치판에 뛰어들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해도 현재까지 유효하다. 훗날 정도전이 자신과 태조 이성계를 빗대어 한 고조가 장자방을 쓴 것이 아니라 장자방이 한 고조를 쓴 것이다라고 만용을 부리다 목숨을 재촉하는 설화에 휩쓸렸듯이 정도전은 이성계를 움직이는 경세가였지만 이색은 도덕성에 자신과 타인을 가두려는 강직한 학자였다. 잃을 것이 없는 자들은 급진적인 개혁을 추구한다. 상대적으로 잃을 것이 많은 자들은 지키려는 보호 본능이 발동한다. 당시 이색은 잃을 것이 없었다. 자신이 갖고 온 고결한 학자의 위상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이색의 소임은 다할 수 있었다. 헌데 이색은 수구 세력의 바람막이 역할을 했다. 자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보수 세력에 함몰돼 버린 것이다. 역사를 뒤집어 보는 것도 재미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상상을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역사에는 가정이란 없다. 하지만 위화도에서 회군하도록 윤허해달라는 이성계의 주청을 최영이 받아들였더라도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했을까? 정도전이 주창한 토지개혁을 이색이 과감하게 받아들였더라면 정도전의 혁명 전략을 무력화시키고 역성혁명 의지를 꺾어버릴 수 있지 않았을까? 상상만으로도 재미있다. 역사를 뒤집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역사의 교훈이 바로 여기에 숨어있다. 결과론이지만 정도전은 전략적 정치가였고 이색은 전술적 학자였지 않았을까? 이제 남은 것은 단기필마 정몽주다. 해 떨어진 광야에 홀로 남은 포온이다. 떨어지는 해를 붙잡으려는 정몽주와 세상을 뒤집으려는 혁명 세력과의 피 튀기는 한판 대결이 남아있는 것이다. 위기를 탈출하라. 이성계의 폭탄 선언이 터지다. 내가 경등과 함께 왕실에 협력하였는데도 참소하는 말이 자주 일어나니 우리들의 진정이 용납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내가 마땅히 동쪽으로 돌아가서 이를 피하겠다. 태조실록. 혁명 피로감일까? 이성계의 폭탄 선언이 터졌다. 군권을 장악하고 혁명의 길로 매진하던 이성계가 갑자기 주저앉았다. 권력도 싫고 영화도 싫으니 개경을 떠나 함주로 낙향하겠다는 것이다. 회군 세력은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선장을 잃고 난파한다면 전복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밀려왔다. 여기서 멈춘다면 피해 보복이 따르는 것은 명약관화했다. 목숨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팽배했다. 이성계 진영은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정도전, 남은, 조인옥 등이 참석한 긴급 참모회의가 열렸다. 방언도 물론 참석했다. 공의 몸은 종사와 백성이 매여 있으니 어찌 그 거취를 경솔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왕실을 도와 불초한 사람을 물리쳐서 기강을 진작시키는 것만 같지 못하니 그렇게 하면 참소하는 말이 저절로 그칠 것입니다. 지금 만약 물러가 있게 된다면 참소하는 말이 더욱 불처럼 일어나서 화가 반드시 헤아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태조실록. 정도전이 극력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의 경론을 엿듣고 있던 가신 김지경이 이성계의 제2부인 강씨에게 왜곡하여 고해 바쳤다. 정도전과 남은 등이 공에게 권고하여 동쪽으로 돌아가게 하니 일이 장차 그릇될 것입니다. 이들을 제거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강씨가 발끈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시골로 돌아가잔 말인가? 함주로 낙향하기 위하여 회군했단 말인가? 당치도 않는 말이다. 강씨는 비록 여자지만 야심만만한 여장부였다. 얼굴이 불끄락 푸르락 한 강씨가 이방원을 찾았다. 정도전과 남은 등은 모두 믿을 수가 없어. 불같은 성미의 강씨였다. 전후 사정을 확인할 겨를도 없이 두 사람 모두 자르자는 것이었다. 아버님이 참소하는 말에 시달려 물러가시려 하나 정도전과 남은 등은 가시는 것을 중지시킨 사람입니다. 방언이 침착하게 말했다. 그리고 김지경에게 책망의 말을 빠뜨리지 않았다.
그들은 아버님과 더불어 기쁨과 근심을 같이 한 사람이니 너는 다시 말하지 마라. 어느덧 방원은 교통정리의 입장에 서게 된 것이다. 많이 컸다. 서모를 다독이고 가신을 나무라는 지위에 올라 선 것이다. 그의 나이 이제 20대 중반. 16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고 장가들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많이 성장한 것이다. 불확실한 정보 믿어야 하나? 참모들의 간곡한 만류에 이성계는 낙향 계획을 철회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양왕이 이성계 부부를 궁궐로 초대하여 연회를 베풀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 지난 7월 초대받은 공양왕이 이성계의 사저에 거동하여 연회를 대접받은 것에 대한 답례였다. 초대를 접한 방원은 뭔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정보를 다루는 자의 동물적인 감각이었다. 이 무렵 방원의 안테나에 모종의 음모가 포착되었다. 이성계를 궁궐로 유인하여 도모하려 한다는 첩보였다. 하지만 정보 제공자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순도미달의 불확실한 정보였다. 또다시 의견이 분분했다. 참석하자는 파와 모종의 흑막이 있는 것 같으니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으로 갈렸다. 의아스러운 점은 없지 않으나 초대를 거절할 명분이 없습니다. 참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도전이 찬성하고 나섰다. 정면 돌파하자는 것이다. 명분은 만들면 됩니다.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전을 중시하는 남은이 반대했다. 무슨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게요? 당치도 않는 말씀들이십니다. 계란을 지고 산 밑을 지나지 못한다면 어찌 산을 오른단 말씀이십니까? 제가 장군님을 모시고 입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씨의 의지는 단호했다. 산이 무너져 계란이 깨질까봐 산을 피한다는 것은 졸장부들이나 하는 짓이지 않느냐며 사나이들의 길을 자극하는 모멸스러운 힐난이다. 둘러앉은 사나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눈만 껌뻑거렸다. 격론을 벌이던 이성계 진영은 궁궐 주변의 군사를 매복시키고 연회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방원도 수행원 자격으로 동행했다. 일찍이 정오품 전리정랑직에 출사하여 정의품 밀직대원에 올랐지만 군신관계로 입궁한 것은 아니었다. 아버지 이성계가 가는 곳에는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1급 수행원이었다. 위기를 탈출하라. 대궐의 연회는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살얼음판이었다. 이성계가 강씨와 더불어 공양왕에게 나아가 술잔을 올리니 공양왕이 태조에게 의대, 왕의 의복, 입자, 모자와 보영, 보옥을 꿰어 만든 가끈 그리고 안장을 갖춘 말을 하사했다. 이성계는 즉석에서 의대를 갖춰 입고 절을 하며 예를 올렸다. 연회가 무르익어갔다. 밤이 이슥해지자 유만수가 대전 문을 닫고 자물통을 걸었다. 방원은 깜짝 놀랐다. 뭔가 위해가 밀려오는 것 같았다. 신빙성이 없던 첩보가 사실로 다가오는 것만 같았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흐른다. 방원은 동물적인 감각으로 재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버님, 아무래도 수상합니다. 빨리 궁궐을 빠져나가야 하겠습니다. 방원이 이성계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위기를 알렸다. 상황을 판단한 이성계도 민첩하게 움직였다. 연회장을 빠져나온 이성계가 대전의 열쇠를 담당하는 담당관에게 명했다. 문을 열어라. 열쇠 담당관이 우물쭈물했다. 뭐 하는 게냐? 문을 열라는 말이 들리지 않느냐? 병력 같은 이성계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어쩔 수 없이 마침내 열쇠 담당관이 문을 열었다. 궁궐을 빠져나온 이성계는 마상에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방원에게 말했다. 가끈 보영은 실로 진귀한 물품인데 내가 장차 너에게 이것을 전해주려고 한다. 방원의 순발력을 치하하는 말이다. 위기를 모면한 이성계 부자는 선주교를 건너 안전하게 귀가했다. 이튿날 공양왕은 문을 열어준 열쇠 담당관을 옥에 가두었다. 배신과 음모가 춤을 추는 첩보전. 낙마해도 만인이 우러러 볼 것이요. 운명의 시간이 시시각각 밀려오는 것을 알 길이 없는 공양왕은 찻잔 속에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있었다. 창릉을 개축하고 해운정을 새로 지었다. 신년 할애를 위하여 세자석을 하정사로 명나라에 보냈다. 황제를 조연하고 눈도장을 받기 위해서였다. 1392년 초하루 임신년 새해가 밝았다. 수창궁에서 공양왕이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명나라 황제 주원장이 있는 금능남경을 향하여 할애를 올리고 연회를 베풀었다. 임금이 베푸는 연회에 참석한 신료들은 마음이 불편했다. 혁명 세력과 수구 세력이 서로를 감시하고 염탐하는 자리라 긴장감이 감돌았다. 덕을 잃은 왕조는 백성이 패하여도 된다. 세자가 돌아오는 날 공양왕은 이성계로 하여금 세자를 마중 나가도록 명했다. 퇴골한 이성계는 방원을 사저로 불러들였다.
방언의 정보력과 순발력을 익히 알고 있는 터라 모든 일을 상의하는 입장이었다. 이성계에게 있어서 방언은 아들이라기보다 혁명으로 가는 길에 둘도 없는 동지였다. 왕이 날더러 세자를 영접하라 명하시니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공양왕과 정몽주 사이에 비밀한 일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부자지간의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나누는 상황에서는 왕도 정몽주도 존칭의 대상이 아니었다. 당시 정몽주는 문화시중, 이성계는 수문화시중이었다. 현대적인 의미로 풀이하면 정몽주는 총리였고 이성계는 부총리였다.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이 있겠느냐? 해괴한 첩보를 접수하였습니다만 아직 속내를 정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 거미줄처럼 쳐놓은 방언의 첩보망에 뭔가 포착되었지만 핵심을 분석하지 못한 상태였다. 왕실 보호 세력은 얼마 전 궁정연회에서 이성계를 도모하려는 계획이 누설되어 수포로 돌아간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보안 유지를 단단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너무 염려하지 마라. 아버님께서 계경을 비우지 않는 것이 타당한 줄로 사료되옵니다. 됐다. 내가 고려의 군권을 틀어쥐고 있는데 누가 감히 도전해 오겠느냐. 세자도 영접하고 막간을 이용하여 사냥도 즐기면서 심신을 좀 쉬려 한다. 그래도 아버님께서 계경을 비우시는 것은 위태롭습니다. 계경에는 내가 있지 않느냐. 너만 믿고 다녀오마. 이성계는 자만하고 있었다. 고려 5군을 3군으로 재편하여 도총제사에 앉아있는 자신에게 도전할 자는 아무도 없다고 자신하고 있었다. 이성계는 방언의 만류를 뿌리쳤다. 하지만 이성계가 믿었던 방언은 계경을 지키고 있지 않았다. 지난해 9월 돌아간 어머니 한씨의 묘가 있는 계풍에서 심묘살이를 하고 있었다. 이성계와 한씨는 부부다. 강씨는 제2부인이다. 한씨와의 사이에 6남매를 두었는데 한씨가 별세하자 묘 앞에 초막을 치고 아들들이 번갈아가며 심묘살이를 했다. 때마침 방언의 차례가 되어 방언이 여막살이를 하고 있었다. 방언은 심묘살이 하면서 틈틈이 독서에 몰입했다. 이때 빠져든 책이 정도전이 전해준 맹자였다. 덕을 잃은 군주는 신하가 패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당시로는 불온한 책이다. 방언은 이 책을 탐독하고 책장이 해지도록 정독했다. 책을 읽어내리면서 덕을 잃은 군주는 신하가 패하여도 된다는 맹자의 말씀을 뛰어넘어 덕을 잃은 왕조는 백성이 패하여도 된다라는 신념으로 비약하고 있었다. 고려를 패하고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는데 마지막 걸림돌은 정몽주라 지목하고 작은 아버지 이화와 정몽주 제거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다. 방언이 빠져든 맹자는 정도전이 낙향하여 심묘살이 할 때 정몽주가 정도전에게 전해준 책이다. 천하를 경영하고 싶은 웅지를 품고 있던 정도전의 의식세계에 혁명의 불꽃을 심어준 책이다. 그 책의 칼날이 이제는 정몽주를 향하고 있으니 참으로 기이했다. 송구한 말씀이오나 가시는 발걸음을 붙잡고 싶은 심정이옵니다. 이성계가 집을 나서 말에 오르려는데 부인 강씨가 따라 나와 어두운 얼굴로 말했다. 아주 영영 떠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 같소이다. 허허, 그래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있소? 방울이에게서 점괘가 나왔는데 실족하여 땅에 이른다 하옵니다. 방울이는 강씨가 총애하는 이성계 집 전속 무당이다. 길 떠나는 사람에게 무슨 망측한 소리요? 쓸데없는 소릴랑 거두시오. 길에 떨어졌는데 만인이 모여받든다 하니 더욱이 모를 일입니다. 부디 몸조심 하옵소서. 이성계는 말에 올라 황주로 향했다. 말 잔등에 앉아 부인 강씨가 한 말을 곱씹어봤다. 낙마했는데 만인이 모여받든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풀리지 않은 숙제였다. 쓸데없는 생각이라 치부하며 떨쳐버리려 해도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황주에 나아가 세자를 영접한 이성계는 돌아오는 길에 해주에서 여흥으로 사냥을 즐기다 말에서 떨어지는 큰 부상을 당했다.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중상이었다. 마지막 승부수를 띄워라. 이 소식은 곧바로 계경에 전해졌다. 이성계의 중상 소식을 들은 문화시중 정몽주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때는 바로 이때다. 하늘이 내려준 기회다. 왕명을 거역하고 위화도에서 회군한 반란군 숙의 이성계를 제거할 시기는 바로 이때다 싶었다. 반란군 괴수 이성계를 처단하여야 인륜이 바로 서고 왕실이 바로 선다고 생각했다.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간 김진양을 불렀다. 먼저 이성계의 보좌역인 조준 등을 제거한 후에 그를 도모할 것이다. 정몽주의 사주를 받은 김진양은 상소문을 올렸다. 공양왕은 기다렸다는 듯이 도당에 명했다. 삼사좌사 조준, 정당문학 정도전, 밀직부사 남은, 판서 윤소종, 판사 남재, 청주목사 조박을 유배형에 처하라. 공양왕의 명이 떨어졌다.
이성계의 오른팔 왼팔을 잘라내는 전격적인 조치였다. 뿐만이 아니었다. 정몽주의 신복 김규련과 이반을 조준, 정도전, 남은의 귀양간 곳으로 나누어 보내어 그들을 국문하여 죽이고자 하였다. 정몽주의 대반격작전이었다. 개경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국 속에서 배신과 음모가 뒤따르는 첩보전이 불꽃을 튀기고 있었다. 정몽주가 이를 이렇게 전격적으로 진행시킨 것은 방원 진영에서 흘러나온 정보 때문이었다. 방원은 아버지 이성계의 이복동생 이화와 함께 정몽주를 제거할 계획을 은밀하게 추진하고 있었다. 이 음모를 전해들은 이성계의 이복형 이원계의 사위 변중량이 이 사실을 정몽주에게 고해 바쳤다. 이 소식을 접한 정몽주가 자신이 당하기 전에 회심의 일격을 가한 것이다. 마지막 승부수였다. 혁명전이야. 벽난도는 섬이 아니고 나루터다. 개경에서 평양으로 가는 길목이며 대륙과 연결되는 국제 항구다. 중국 산동반도 등주에서 출발한 명나라 화물선이 서해 직항로를 건너 예성강 하구에서 거슬러 올라왔다. 돌아갈 때는 고려의 특산물을 싣고 자연도, 마도, 고군산도를 거쳐 명주로 갔다. 중국의 사신이 들어오면 우병난정의 조서를 안치하고 좌병난정의 사신을 유숙해 했다. 융숭한 대접은 기본이고 객고도 풀었다. 사람과 물산이 빈번히 오가는 길목이라 상업이 발달하고 유곽이 번창했다. 벽난도는 재화가 유통되는 국제항구며 고려 왕국의 관문이었다. 이러한 벽난정이 있는 나루터라 하여 벽난도라는 이름을 얻었다. 날아가는 새를 쫓다 말에서 떨어져 크게 다친 이성계는 개경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벽난도에 머물렀다. 말을 타지 못하고 교자에 실려오는 중상이었으므로 몸을 추스르기 위한 요양이었다. 무녀방울이의 예언이 적중했을까? 전화위복의 산고일까? 운명의 시각은 다가오고 있었다. 이성계가 없는 정국은 반전을 노려 급박하게 돌아갔다. 개풍에서 여막살이하던 방원에게 이제가 찾아왔다. 이제는 권신 이인임의 아들로 이성계의 셋째 딸과 혼인하여 방원과는 천암 매부지간이다. 훗날 이성계를 도와 개국 공신이 되었으나 정도전과 함께 방석을 옹립하려다 방원에게 죽임을 당한 인물이다. 저들이 정도전과 조준을 죽이려 합니다. 정몽주는 탄핵을 받아 귀양 떠난 정도전과 조준이 있는 귀양처에 김규련과 이반을 파견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현장에서 왕명으로 국문하여 처형하려는 계획이었다. 이 소식을 정탐한 이제는 불이 나게 속촌의 여막으로 방원을 찾아온 것이다. 정몽주는 반드시 우리 집에 이롭지 못하니 마땅히 이를 먼저 제거해야 되겠다. 예,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제로부터 개경 소식을 전해들은 방원의 두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비켜갈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온 것이다. 방원은 주먹을 불끈 쥐며 결의를 다졌다. 이제 죽고 죽이는 순간이 아니라 먹고 먹히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었다. 가자, 아버님이 계신 곳으로 가자. 두 사람은 말에 올라 말채찍을 쥐었다. 채찍에 놀란 말이 질풍처럼 달렸다. 벽난도에 도착한 방원은 황급히 이성계를 찾았다. 저들이 정도전과 조준을 죽이고 나면 정몽주가 반드시 우리 집을 모함할 것입니다. 분기탱천한 방원이 목소리를 높이며 위기를 알렸다. 잠자코 듣고 있던 이성계는 아무 말이 없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방원의 얘기를 들을 뿐이었다. 개경으로 들어가셔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묵묵부답이었다. 방방 뛰는 방원을 지그시 내려다볼 뿐이었다. 방원은 답답하기 그지없었다. 처남은 뭐하는가? 어서 빨리 아버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세. 아버지의 의지를 꺾는 강제성이 발동되었다. 돌아가지 않겠다는 아버지를 설득할 시간이 없었다. 방원으로서는 아버지의 의지에 반하는 최초의 역행이었다. 돌아가지 않겠다는 아버지를 교자에 강제로 태워 집으로 돌아왔다. 순교리에 돌아온 이성계는 사태 파악에 나섰다. 위기였다. 정몽주가 대간을 동원하여 조준과 정도전을 처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었다.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급한 상황이었다. 우선 아들 방과와 동생 이화의 사위 이제 그리고 황희석과 조규 등을 대전에 보내어 공양왕에게 자신의 진정을 전하도록 했다. 지금 대간은 조준이 전하를 왕으로 세울 때 다른 사람을 세울 계책이 있었는데 신이 이 일을 저지시켰다고 논핵하니 하늘이 두려울 뿐입니다. 조준이 의논한 사람이 누구이며 신이 이를 저지시킨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청하옵건대 조준 등을 불러와서 대간과 더불어 조정에서 변론하게 하소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조준과 정도전을 개경으로 불러들여 시간을 벌고 대질신문으로 진실을 가려보자는 얘기였다.
사태를 풀어나가는 성향이 방원은 불같은 성미에 즉흥적이지만 이성계는 달랐다. 즉각과 즉시를 선호하는 무인이었지만 냉정한 머리와 침착한 행동으로 꼬인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성품이었다. 공양왕은 요지부동이었다. 정몽주와 함께하는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다. 몇 차례에 걸친 이성계의 주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준과 정도전의 목숨이 경각으로 치닫고 있었다. 이성계가 공양왕을 설득하려는 계획은 무의에 그치고 말았다. 방원은 조준과 정도전이 희생당하면 그 다음 표적은 자신과 이성계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성계의 순교리 사저에서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다. 모두가 이성계와 한 배를 탄 사람들이었다. 서로의 얼굴을 쳐다볼 뿐 누구 하나 선뜻 입을 열지 않았다. 뜰밖에 여치 소리가 들렸다. 숨막힐 것 같은 적막감을 깨며 방원이 입을 열었다. 정몽주를 죽여야겠습니다. 정몽주는 우리 집의 화근입니다. 정몽주를 죽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은 최선책이 아니느니라. 이성계의 답은 짧았지만 여운은 무거웠다. 이성계에 있어서 정몽주는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끌어안고 가야 할 인물이었다. 그것은 함주 막사에서 조선 건국 사업의 첫 삽을 뜬 이래 변함없는 생각이었다. 혁명동지 정도전과 이색문화에서 수확한 동문이어서라기보다 새나라라는 한 배를 타고 가야 할 동량으로 이성계는 인식하고 있었다. 이성계는 무인이면서도 문인과 학문을 좋아했다. 특히 성리학하는 선비들을 끔찍이 아꼈다. 그들이 추구하는 덕목인 깔끔하고 깨끗한 도덕성에 매료되었다. 따르는 사람도 조준, 정도전, 남은, 배극념, 정총 등 중량급 문인들로서 목숨 걸고 전장을 누볐던 무인들보다도 더 많았다. 이성계는 전투의 막간을 이용하여 진중에서 대학연의를 강독하기도 했다. 대학연의는 고려의 제왕들이 탐독했던 정관정료, 당나라 오금이 지은 책, 당태종의 치세를 담고 있다. 를 뛰어넘는 책으로 송나라 시대 진덕수가 대학과 자치통 감각목을 간추려 편찬한 책이다. 성군 세종이 100번도 더 읽었다는 조선 최대의 제왕학교과서다. 자신의 슬아인 방과 방우, 방원을 비롯한 아들들도 무인의 길을 만류하고 신유학을 공부시켜 조정에 출사시켰다. 무인은 국채를 보호하고 바람막이 역할을 할 뿐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선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훗날 등극한 이성계는 조정의 중요 요직에 무인을 배제하고 문인을 전면 배치한 것으로 그의 생각을 현실에 구현했다. 혁명전야 2. 죽고 사는 것은 명에 달려있다. 대책회의에서 아무리 대책을 논의해도 대책이 없는 것이 고민이었다. 방원은 정몽주를 죽이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는 이로 맞대응하며 속전속결을 주장하는 방원의 생각에 이성계는 동의하지 않았다. 결국 정몽주를 죽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불같은 성미에 제 성과를 참지 못한 방원이 방을 뛰쳐나갔다. 그 뒤를 따라 이재와 이화가 뛰어나왔다. 잔뜩 찌푸린 하늘이 비라도 한 줄기 뿌릴 듯하다. 정원을 서성이며 방책을 강구했으나 대안이 없었다. 아버님께서 반대하시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래도 반드시 처치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없애버리고 사후에 말씀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숨을 고르며 구수회의를 마친 방원은 다시 이성계와 마주 앉았다. 지금 정몽주가 사람을 보내어 정도전을 국문하면서 그 공사를 우리 집안에 관련시키고자 하니 사세가 이미 급하온데 장차 어찌하겠습니까? 태조실록. 정몽주를 죽이도록 허락해달라는 끈질긴 요구였다. 죽고 사는 것은 명이 있으니 다만 마땅히 순리대로 받아들일 뿐이다. 너는 속히 여막으로 돌아가서 너의 대사를 마치게 하라. 태조실록. 아버지 이성계의 명이다. 정몽주를 죽이라는 허락은커녕 어머니 산소 곁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다. 명을 거역할 수 없었다. 방원은 절망했다. 닥쳐올 일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왔다. 순교리에 남아서 아버지 병환을 시중들게 해달라고 재차 간청했으나 그것마저 허락하지 않았다. 집을 나서는 방원의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어제의 송악산은 오늘의 송악산이 아니었다. 순교리 이성계의 사절을 빠져나온 방원은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추동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방원은 사랑채에 앉아 송악산을 바라보았다. 구름에 가렸던 정상이 바람에 밀려 모습을 드러냈다. 황주로 떠나는 아버지를 배웅하며 봤던 송악산은 분명 지금의 산이 아니었던 것 같았다. 세상이 변했을까? 산이 변했을까? 아니면 자신이 변했을까? 그때 봤던 산이 분명 아닌 것처럼 보였다. 아무튼 달라 보였다. 저 산을 다시는 볼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니 등골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개경을 떠나 어머니 한씨의 묘소가 있는 속촌으로 돌아가야 하나? 방원은 갈등이 생겼다. 덕을 잃은 군주는 신하가 패해도 된다라고 맹자님이 가르침을 주셨는데 덕을 잃었다는 척도가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가 올바른 자인가? 방원은 이제 칼을 빼면 정몽주 하나의 목숨이 아니라 고려가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정몽주의 보호막 뒤에 있는 공양왕도 자연인인 한 개인의 생명이 아니라 500년을 면면이 이어온 고려라는 국체가 문제라는 것을 깊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것이 혁명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지만 고려가 무너진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깊은 시름에 잠겨 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하인이 문을 열어주자 헐레벌떡 뛰어들어온 사람은 광흥창사 정탁이었다. 문과에 급제하였으나 병조자랑을 거치며 무골 기지를 몸에 익힌 인물이었다. 정탁은 사랑채에 들어와 자리에 앉지도 않은 채 목소리를 높였다. 백성의 이해가 이 시기에 결정되는데도 여러 소인들의 작태가 저와 같은데 공은 어디로 가시려 하십니까? 염악도 중요하지만 개경이 더 중요합니다. 가시면 아니 됩니다. 정몽주를 쳐야 합니다. 태조실록. 흥분된 정탁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유배지에서 감옥으로 이송된 정도전 목숨이 위태롭다. 한편 9년 전 함주 막사로 이성계를 찾아가 조선 건국 사업의 첫 삽을 뜬 정도전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정몽주의 사주를 받은 김진양의 탄핵으로 정도전은 경북 봉화로 유배를 떠났다. 유배 생활도 잠시 개경에서 내려온 순군옥 관리들에게 체포되어 보주해천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다. 정도전은 유배지에서 감옥으로 이송된 것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개경을 떠나 올 때 사냥하던 이성계가 낙마하여 큰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뿐 그 이상은 알지 못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이성계의 신변에 무슨 변고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였다. 그러나 사태의 추이를 파악하지 못하니 답답할 뿐이었다. 장군이 죽었단 말인가? 이성계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개경의 전국 기상도를 모르고 있는 정도전은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았다. 옥졸들에게 귀동냥을 해보았지만 퉁명스러운 답변이 돌아올 뿐 뾰족한 소식이 없었다. 이대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다. 개경에서 내려온 순군옥 관리들은 정도전을 거칠게 다뤘다. 벼슬이 정의품 정당문학이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누구의 지시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배후에는 정몽주가 있는 것 같았다. 국문에 버금가는 신문의 농도로 보아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인임의 미움을 사나주로 유배 갔을 때는 이렇게 심하지 않았다. 사나이 대장부가 나라에 대한 한을 품고 죽는다면 눈을 감지 못할 것이다. 그가 생각하는 나라는 고려가 아니라 새나라다. 함주 막사로 이성계를 찾아가 새나라를 건설하자고 굳게 맹약한 이후 새나라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방원은 명나라를 방문했을 때 대륙은 넓고 반도는 좁더라고 인식했지만 정도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대륙은 넓다. 땅 덩어리가 큰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땅 덩어리가 좁지만 큰 정치를 펼치면 큰 나라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정도전의 신념이었다. 비록 땅 덩어리는 작지만 큰 정치를 펼치면 큰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것이 바로 그가 훗날 펼치려 했던 민본 사상이다. 백성의 바탕을 두고 왕권과 신권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백성들로부터 큰 동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힘은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큰 나라 이상의 자산이라고 생각했다. 정도전은 인명은 제천이라 생각하며 감옥살이 틈틈이 자신의 학문을 가다듬었다. 왕권의 일방적인 다스림은 통치다. 통치란 그 속성상 아래로 내려갈수록 압박이 강해져 백성의 삶이 피폐해지고 끝내는 압력이 폭발하여 왕권을 위협한다. 폭발은 군주와 백성 모두에게 불행이다. 이러한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왕권과 신권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비로소 정치다. 무게중심도 신권 쪽에 있어야 한다. 라고 정리했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서 얻어진 정도전의 사상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 있으니 조선실록이다. 자료의 보고라는 조선실록 이전의 자료의 지치나 통치라는 낱말을 흔하게 접할 수 있으나 정치라는 낱말은 찾아보기 어렵다. 비로소 정도전 시대 이후에 정치라는 낱말이 등장한다. 정도전은 나주에서 유배 생활할 때 새나라에 대한 청사진을 그렸다면 보주해천에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감옥살이 하면서 정치의 밑그림을 그렸다. 그에게는 감옥과 유배가 좋은 연구의 장이 되었다. 혁명전야 3. 아버지를 넘어선 아들 혁명의 깃발을 들다.
뜻밖의 방문객 정탁을 맞이한 방원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한달음에 순교리 이성계 사저에 들이닥쳤다. 몸을 다친 이성계는 병상에 누워 있었고 사랑채에서는 이화와 이재가 머리를 맞대고 수기하고 있었다. 사랑채에 들어선 방원은 이재와 이화를 바라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는 한이 있어도 염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몽주를 치기로 결심했다. 결심 선언이었다. 좌중을 휘둘러보는 방원의 눈동자 구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방원은 이대로 어머니의 묘소 곁으로 돌아간다면 그 화가 어디까지 미칠 것인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찬성합니다. 목숨 걸고 따르겠습니다. 이재와 이화는 이구동성으로 찬동하고 나섰다. 행동대장으로 누가 나서는 게 좋겠는가? 이지란 장군이 적임자입니다. 이지란은 고려로 귀화한 여진족 무장이다. 이성계가 동북면에 있을 때 이성계의 용맹에 감복하여 휘하의 장졸들을 이끌고 투항하여 이성계의 수하가 된 사람이다. 이성계를 도와 거란족 소탕작전에 지대한 공을 세운 인물이다. 이성계와 호영호재하며 이성계 진영을 떠나지 않은 의리파 무골이었다. 이지란 장군이 나서 주셔야 하겠습니다. 방원은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이지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청했다. 우리 장군께서 모르는 일을 내가 어찌 감히 하겠습니까? 이지란은 난색을 표명했다. 이성계의 하명없는 행동은 나서지 않겠다는 뜻이다. 방원은 절벽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좌중을 휘둘러본 방원은 비장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휘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아버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지만 정몽주를 죽이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마땅히 그 허물을 책임지겠다.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방 안의 공기가 숙연함마저 감돌았다. 호흡을 가다듬은 방원은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리가 국가와 왕실의 공로가 있는 것은 온 나라 백성들이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 소인의 모함을 받아 손이 묶인 채 사륙을 당한다면 저 소인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나쁜 평판을 뒤집어 씌울 것이다. 훗날 누가 이 사실을 알겠는가? 장군 휘하의 인사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한 사람도 장군을 위하여 힘을 쓸 사람이 없단 말인가? 호랑이가 포효하는 듯한 우렁찬 목소리였다. 목소리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다. 아버지 이성계는 죽고 사는 것은 명에 있다고 말하지만 방원은 명을 만들어가겠다는 태도였다. 이 순간 방원은 새나라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 없이 자신과 아버지의 목을 죄어오는 위의 세력의 중심인물로 정몽주를 지목하고 그를 제거하려 했다. 경륜의 차이일까? 사유의 폭의 차이일까? 방원에게 정몽주는 핏줄을 보호하기 위한 장애물이었지만 정도전으로부터 새나라에 대한 청사진을 넘겨받은 이성계에게 정몽주는 끌어안고 가야 하는 인물이었다. 방원은 이성계의 아들로서 핏줄에 충실하려 들었고 이성계는 새나라라는 큰 그림에서 정몽주를 대하고 있었다. 감히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침묵을 깨고 조영규가 개연히 말했다. 좋다. 조영규가 책임을 맡고 고여 조영무 이분은 지금 즉시 도평의 사사로 쳐들어가 정몽주의 목을 베어라. 쩌렁쩌렁한 방원의 목소리가 방안을 울렸다. 인간 방원이 혁명가 이방원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이다. 이제까지는 아버지 이성계가 모든 것을 주관했다. 위화도 회군과 최영장군 처형 그리고 우왕과 창왕을 퇴출하는 일은 이성계의 영역이었다. 침범할 수 없는 장군의 권한이었다. 감히 범할 수 없는 아버지의 권위였다. 헌데 정몽주를 죽이라는 명은 이성계를 제쳐두고 방원이 하고 나선 것이다. 이제까지는 이성계의 정보참모로 충실했지만 이제부터는 무리를 이끄는 리더가 된 것이다. 약관을 갓 넘긴 20대의 젊은이가 지도자의 반열에 올라선 것이다. 고려의 마지막 대들보 정몽주가 죽으면 고려가 무너진다는 것은 명약관화했다. 이성계는 임금의 명을 빌려 집행했고 최소한의 질서와 순리를 따르려 노력했다. 방원의 명에는 국법도 없었다. 위계 질서도 무시했다. 군사를 움직일 병권도 없었다. 그렇지만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겠노라고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이다. 가히 혁명적인 발상이었다. 방원의 명령은 폭력이다. 혁명은 폭력을 수반한다. 폭력이 정당화되었을 때 혁명이 된다. 이 폭력이 정당한 대접을 받을 것인지 부당함으로 인하여 나락으로 굴러 떨어질 것인지 그의 안중에는 없었다. 피 끓는 젊은이가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선봉에 선 것이다. 이것이 혁명이라면 방원이 혁명의 깃발을 치켜 세운 것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있다. 당시 방원은 약관을 갓 넘긴 25세 젊은이다. 직책은 정의품 밀직대원이다.
현대적 의미로 풀이하면 사정기관의 차관급 관리다. 25세의 고위 관리라? 좀 이상해 보인다. 물론 아버지 이성계의 후광으로 고속 승진했겠지만 나이에 비해 과하다. 여기에도 이성계의 숨은 뜻이 있었다. 이성계는 방언의 저돌성을 익히 잘 알고 있다. 치고 나가는 방언의 추진력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 정의품이라는 관직이지 않느냐 하는 해석이다. 이성계의 특급 참모 정도전은 방언과 품계가 같은 정당 문학이지만 나이가 방언보다 30세 이상 차이가 난다. 나이도 어리고 관직도 낮았을 때는 정도전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하고 견제할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두지 않았느냐 하는 점이다. 그 밖에 이성계를 따르는 무장들도 방언보다 훨씬 연배가 높다. 이러한 서열과 위계 질서를 깰 수 있는 무기가 정의품 관직이었다.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무리를 지휘할 수 있는 무기가 직급이다.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방언의 저돌성에 동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나이에 비하면 과한 직급에 올려놓지 않았을까? 정몽주를 죽여라. 역사를 가르는 방언의 명이 떨어졌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수레바퀴가 구르는 것 같았다. 조영규와 고여가 즉각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있었으니 정보와 첩보였다. 순교리 이성계 사저의 동태를 주시하고 있던 이원계의 사위 변중량이 탄 말이 선죽교를 건너 정몽주의 집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었다. 어느 시대에나 정보 수집가와 첩보 염탐자는 있게 마련이다. 혁명전야 사. 범을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가다. 시중각하 큰일 났습니다. 이성계가 지난밤에 병난도에서 돌아왔습니다. 뭐시? 돌아왔다고? 정몽주의 목소리는 거의 신음에 가까웠다.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이성계가 해주에서 사냥하다 낙마하여 교자에 실려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솔직히 죽거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기를 바랐다. 그의 부상이 절호의 기회라 여기고 그의 오른팔 조준과 왼팔 정도전을 잘라내고 있는데 이성계가 돌아왔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부상은 어느 정도이더냐?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듯 하였습니다. 없는 듯 하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죽겠더냐? 살겠더냐? 정몽주는 버럭 화를 내었다. 변계량은 머리를 조아리고 아무 말이 없었다. 채비를 갖추어라. 내가 직접 그의 집에 나아가 이성계를 살펴봐야겠느니라. 순교리 이성계의 집을 방문하겠다는 것이다. 발상을 뒤집는 상상 밖의 일이었다. 이성계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일의 완급을 조절하고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이다. 정몽주는 의외로 배포가 큰 인물이다. 아니되옵니다. 방언이 시중각하를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고 있습니다. 뭐시라고? 방언이란 놈이 나를? 고얀 놈 같으니라고. 문병길의 애송이의 버르장머리도 고쳐줘야겠구나. 가시면 돌이킬 수 없는 불상사가 일어날 듯하옵니다. 가시지 마시옵소서. 범을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잡을 수 있느니라. 뭣들 하는 게냐? 어서 채비를 놓지 못하고. 집을 나선 정몽주. 정몽주는 집을 나서 말에 올랐다. 그의 방문은 외견상 사냥하다 낙마하여 부상당한 이성계의 병문안이었지만 내심은 부상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부상 상태에 따라 보주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정도전을 언제 처형할 것이며 유배지에서 귀양살이하는 조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이다. 정몽주는 선지교를 건넜다. 가지런히 서 있는 실렁돌이 오늘따라 망주석처럼 보였다. 묘각사에서 가져왔다는 다란이당이 유난스럽게 시야에 들어왔다. 그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그가 건너는 선지교를 후세 사람들이 선죽교라 부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정몽주가 순교리 이성계 집에 도착했다. 그가 왔다는 소식에 식솔들은 화들짝 놀랬다. 이성계의 사랑채에 모여있던 측근들은 정몽주 집에 박아둔 첩자로부터 그가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놀라지 않았으나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 왔을까? 염탐하러 왔겠지. 대승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왔을지도 몰라. 추측은 무성했지만 정확한 핵심은 짚어낼 수 없었다. 방언 역시 그랬다. 서로의 가슴에 칼끝을 겨누고 있는 살얼음판 같은 대치 상황에서 정몽주가 아버지를 찾아온 연유를 알 길이 없었다. 정몽주를 죽이려면 이때가 그 시기입니다.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성질 급한 이화가 즉시 행동에 옮기자고 나섰으나 방언이 다독이고 나섰다. 정몽주를 맞이한 이성계는 비록 환자지만 예를 다하여 정몽주를 맞았다. 정몽주 역시 정중한 예를 갖추어 문병했다. 쾌유를 비는 문병이었지만 서로의 시선은 싸늘했다.
정몽주가 문병을 마치고 나오는 순간 하인이 정몽주의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서방님께서 사랑채로 모시라는 분부이옵니다. 너의 서방님이 누구이더냐? 밀직대원 이방원이옵니다. 방원이가? 정몽주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렇지 않아도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애송이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고 싶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 그냥 가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방원이가 보자 하니 잘 되었다 싶었다. 하인의 안내를 받은 정몽주가 사랑채에 들어섰다. 앉아있던 방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맞이하며 상석을 권했다. 노재상과 젊은이의 한판 대결. 마주 앉은 두 사람은 말이 없었으나 눈빛에서는 불꽃이 튀고 있었다. 팽팽한 긴장감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잘 안다. 가슴에 품은 생각까지도 서로 꿰뚫어보고 있으니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랴. 정몽주는 방원의 두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가 자신의 몸에 꽂히는 것을 감지했다. 침묵을 깨고 방원이 입을 열었다. 이런들 개 어떠리 저런들 개 어떠하리. 성황당 뒤담이 해인들 개 어떠하리. 우리도 이러이어 살어이신들 개 어떠하리. 해동학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얼거진들 어떠하리라고 회유하는 솜씨가 제법 세련됐다. 당대의 석학이자 일인지하 만인지상 문화시중 앞에 내놓은 문장 역시 유치하지 않다. 여차역하여 여피역하여 이라는 문구가 간결하면서도 절묘하다. 어차피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려보자는 것이다.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가 던져지듯이 긴장감이 탱탱하던 방 안에 파문이 일었다. 정몽주는 방원이 많이 컸다는 것을 느꼈다. 만감이 교차했다. 이제 갓 출사한 그저 괜찮다는 젊은이로 알고 있었는데 자신과 동등한 입장에서 자신을 회유하려 든다는 것이 가소롭기도 했지만 그 기백의 전율마저 느껴졌다. 대척점에 있는 정적이지만 아들 하나는 똑똑한 놈 뒀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재상의 자리에 있는 자신이 애송이로만 보아왔던 젊은이와 정면 대결을 펼치는 것이 격에 어울리지 않고 초라해 보이는 것을 금할 수 없었다. 어쩌다 나라와 내 꼴이 이 지경이 되었나? 라고 탄식하며 나라가 한심스러웠다. 경멸의 눈빛으로 방원을 바라보던 정몽주가 엷은 조소를 흘리며 입을 열었다. 차신사료 사료 100번갱사료. 백골위진토 혼백유야무. 향주일편단심 영유계리하여. 포온집.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이시랴. 청구영언.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캬 기막힌 절구다. 이 한 몸 죽고 골백번 죽어도 어림없고 백골이 흙이 되어 넋이 있고 없고 고려를 향한 일편단심이 가실 줄이 없으니 나를 설득하려 하거나 회유하려 들지 말라는 준엄한 경고다. 혁명전야오.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길 수 있다 하지만 씁쓸하다. 정몽주는 순교리 이성계의 집을 나섰다. 만감이 교차했다. 애송이라 치부했던 젊은이와 대적한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였고 참담하게 느껴졌다. 나라도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앞으로 처결할 일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다. 죽기를 바랐던 이성계는 쌩쌩하게 살아있고 강아지로 생각했던 방원이 훌쩍 커버린 것만 확인했다. 손자의 모공편에 나오는 지피지기, 백전불태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적정을 살피지 못하여 실수를 범하는 것보다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스스로 자위해보지만 정몽주는 씁쓸한 심정이었다. 이성계 슬하에 호랑이 한 마리가 자라고 있다는 것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그것은 하룻강아지에 불과한 어린 새끼일 뿐 위협이 대상이 아니라 생각했는데 오늘의 방어는 그것이 아니었다. 다 커버린 호랑이였다. 뿐만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발톱 사이에 용의 발톱을 숨기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정몽주는 섬뜩한 소름마저 끼쳤다. 어떻게 해야 하나? 좌날개 정도전과 우날개 조준을 제거하고 반란괴수 이성계를 공략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온 것이다. 상처 입은 호랑이 한 마리를 전격적으로 처치하리라 마음먹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 이성계보다 더 튼실한 호랑이 한 마리가 떡 버티고 서 있으니 자신이 오히려 벼랑에 선 느낌이었다. 좋다. 내 몸이 부셔지는 한이 있어도 내 놈들을 꼭 처치하고 말리라. 내 놈들을 처치하지 않고서는 고려가 바로 설 수 없다. 흔들리는 송악산. 정몽주는 천천히 걷는 말 잔등에 올라 송악산을 바라보았다. 푸른 소나무를 등에 업고 있는 모습이 언제 보아도 듬직하고 변함없던 송악산이 오늘따라 달리 보였다. 바람이 불어서일까? 걸어가는 말 때문일까?
500년 도읍지를 묵묵히 지켜왔던 송악산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정몽주를 죽이려면 이때를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멀어져가는 정몽주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이화가 재촉했다. 지켜보고 있던 방원은 아무 말이 없었다. 말발굽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간다. 방원은 잠시 눈을 감았다. 정몽주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대쪽 같은 정몽주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 라고 최종 판단했다. 이제 결행의 순간만이 남았다. 그런데 장군께서 노하시면 어쩌시겠습니까? 정몽주를 죽이고 난 다음에 떨어질 이성계의 성화가 걱정스러운 듯이 이화가 다시 말했다. 기회는 잃어서는 안 된다. 장군께서 노하시면 내가 마땅히 대의로서 아뢰어 위로하여 풀도록 하겠다. 태조실록. 방원은 최종 결심했다. 돌아가는 길 노상에서 정몽주를 치기로 했다. 정몽주를 죽여라. 방원의 명이 떨어졌다. 마을 위에 대기하고 있던 조영규가 고여와 이불을 데리고 쏜살같이 튀어나갔다. 얼마 가지 않아 정몽주가 타고 가는 말을 따라잡았다. 정몽주가 선지교에 이르자 조영규가 철퇴를 날렸다. 불의의 습격을 당한 정몽주가 몸을 피했다. 정체불명의 불안당들의 공격을 간신히 피한 정몽주가 두 눈을 부릅뜨며 꾸짖었다. 내 이놈 어떤 놈이냐? 말고삐를 감아쥔 정몽주는 채찍을 날렸다. 놀란 말이 튀어나가자 조영규가 뒤쫓아가 말머리를 내리쳤다. 철퇴를 맞은 말이 꼬꾸라졌다. 말과 함께 넘어진 정몽주가 일어나 달아나자 고여가 달려들어 철퇴를 날렸다. 정몽주가 쓰러졌다. 정몽주가 쓰러지니 고려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다란이당의 애달픈 조종. 선지교의 선열이 낭자했다. 쓰러져가는 고려를 일으켜 세우려던 정몽주는 이렇게 숨을 거두었다. 그의 나이 향년 55세였다. 그의 모습을 지켜보던 선지교의 다란이당이 조종을 울리는 것만 같았다. 가마귀 싸우는 고래 백로야 가지 마라. 형난 가마귀 흰빛을 세울세라. 청강에 조이 씻은 몸을 덜어일가 하노라. 포음모. 지난밤 흉몽에 시달렸던 팔순 노모가 순교리 이성계 집으로 향하는 아들을 문밖까지 따라 나와.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낸 까마귀들이 너의 흰빛을 씻에만 하니. 맑은 물에 깨끗이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라고 만류하던 정몽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먼저 간 자식을 가슴에 묻은 정몽주의 노모가 세상을 떠난 후 죽어서도 아들을 지키겠노라는 노모의 소망에 따라 선지교 옆 양지바른 곳에 노모의 비석을 세웠다. 기이하게도 그 비석은 언제나 물기에 젖어 있었다. 그래서 후세의 사람들은 아들의 비명 행사에 한이 맺힌 어머니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기 때문이라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훗날 등극한 태종 이방원은 정몽주의 충절을 높이사 정몽주가 죽은 지 13년 만인 1405년 권근의 건의에 따라 그를 영의정으로 추중하고 익양부원군에 추봉하며 문충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충절을 꺾어버리고 충절을 높이 산다는 것이 이율배반적인 웃기는 일이지만 음미해 볼 만한 일이다. 봄비의 새싹은 얼마나 돋았을까? 영천에서 태어난 정몽주는 1360년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예문검열을 시작으로 관직에 출사했다. 요직을 두루 거치며 승승장구하던 그도 이이님의 배명 친원 정책에 반대하여 언양에 유배가기도 했다. 이이님의 퇴장으로 관직에 복귀한 그는 세 차례의 명나라 방문과 한 차례의 일본 방문으로 외교에 큰 공을 세웠다. 문인이면서도 한때는 조전 원수가 되어 이성계 휘하에서 외구 토벌에 참가하였으나 무인들과는 생각을 달리했다. 정몽주의 충의 개념은 임금과 왕조에 국한했을 뿐 기득권자들의 착취와 수탈로 피폐해진 백성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백성에 대한 충에서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정도전의 민본 사상과 다른 점이다. 추능 정몽주. 봄비가 가늘어 방울지지도 않더니 밤중이 되니 조그맣게 소리가 들리는구나. 눈이 다 녹아 남쪽 시냇물이 불었을 테니 새싹은 얼마나 돋아났을까? 포온집. 빗줄기가 가늘어 방울지지도 않던 봄비가 얼어붙었던 대지를 적시어 시냇물을 이루었는데 포온 정몽주가 기대하던 새싹은 얼마나 돋아났을까? 혁명전야 6. 전면에 나서 진두지휘하다. 정몽주를 살해한 조영규가 불이 나게 달려가 방원에게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보고했다. 정몽주의 죽음을 확인한 방원이 조심스럽게 이성계에게 알렸다. 병상에 누워있던 이성계가 벌떡 일어나 노발대발 탄식했다. 우리 집안은 본디 충유로서 세상에 알려졌는데 너희들이 마음대로 대신을 죽였으니 세상 사람들이 내가 이 일을 몰랐다고 여기겠는가?
부모가 자식에게 경서를 가르친 것은 그 자식이 충성하고 효도하기를 원한 것인데 내가 감히 불효한 짓을 이렇게 하니 내가 사약을 마시고 죽고 싶은 심정이다. 태조실록. 죽고 싶은 심정이라는 이성계의 마음이 진심인지 방원은 알 수 없었다. 승자의 겸양일 수도 있다. 대의에 입각하여 불충과 불효를 거론하지만 소외 즉 정치적인 입장에서 정몽주의 죽음은 이성계에게 큰 손실로 여겨졌다. 고려를 멸하고 새나라를 개창했을 때 백성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위하여 정몽주를 전면에 내세우려던 이성계의 전략이 빗나갔기 때문이다. 후대의 아들과 손자가 역사에 초연할 수 있었을까?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 한다.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를 기록한 태조실록은 방원이 태종으로 등극한 1413년 하륜 주도하에 편찬했다. 그것도 부족하여 세종조 1448년 정인지가 증보 편수했다. 실록은 사관이 기록한 사초에 준거하여 편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국 초기 실록관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왕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한계성을 가진 군주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했을 것이다. 정몽주가 우리 집을 모함하려고 하는데 어찌 앉아서 당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정몽주를 죽이는 것이 곧 효도가 되는 까닭입니다. 방원은 당당했다. 정몽주를 살해한 것이 효도이며 멸문지화의 위기에 처한 가문을 구한 거사라며 아버지를 설득하려 들었다. 방원이 아무리 설명해도 이성계의 노기는 풀리지 않았다. 궁지에 몰린 방원이 옆자리에 앉아있는 강씨를 바라보며 하소연했다. 어머니께서는 어찌 변명해 주시지 않습니까? 잔뜩 급했을까? 이성계의 제2부인 강씨를 어머니라 불렀다. 강씨는 방원과 11살 차이 나는 젊은 여인이다. 방원은 평소에 강씨를 어머니라 부르는데 인색했다. 아버지의 제2부인 강씨는 생모 한씨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몹쓸 여인이라 생각하며 미워했다. 어머니 소리를 듣는 것이 소원이었던 강씨에게 어머니라 부른 방원. 평소 강씨는 항상 전처 한씨 소생들로부터 배척받고 무시당하는 것 같아 서러웠다. 그 중에서도 제일 애착이 가는 방원이로부터 어머니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 소리를 처음 들었으니 내심 흐뭇했다. 평소에 방원이를 바라보며 나에게는 왜 저런 아들이 없나? 라고 부러워하던 강씨였다. 공은 항상 대장군으로서 자처하여 왔는데 이 정도 일에 어찌 놀라고 두려워함이 이 같은 지경에 이릅니까? 강씨의 일성이 터졌다. 고려에서 감히 이성계를 질책할 사람이 없는데 여걸다운 일갈이다. 9년 전 두매 산골 함주에 정도전이 찾아와 새나라의 청사진을 펼쳐 보일 때 강씨는 낙관했다. 정도전의 두뇌와 이성계의 용맹이 조화를 이룬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혁명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성계가 주저하고 있으니 일침을 놓은 것이다. 사태의 추이를 가다듬은 이성계는 수하장사기를 불러 장졸들로 하여금 집안을 에워싸고 방비를 튼튼히 하라 일렀다. 이튿날 이성계는 황희석을 대전에 들여보내 공양왕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정몽주가 대간을 몰래 꿰어서 충량을 모함하다가 지금 이미 복제하여 처형되었으니 마땅히 조준, 남은 등을 불러오게 하소서. 태조실록. 정몽주를 노상에서 격살하고 죄인이 복제하여 처형했다고 신하는 아래고 실록은 기록되어 있다. 왕이 모르는 시중의 처형. 평상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혁명 상황이다. 대간은 탄핵을 당한 사람들과 맞서서 변명하게 할 수는 없다. 경등은 다시 말하지 말라. 공양왕은 완강하게 저항했다. 예상하지 못한 공양왕의 반발에 부딪힌 이성계는 자리에 눕고 말았다. 자신의 성화를 이기지 못하여 말을 할 수 없는 언어장애의 지경에 이르렀다.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성계 진영은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정보참모본부를 이끌던 방원, 전면에 나서 진두지휘하다. 상황은 유동적이다. 또 어떠한 변수가 작용하여 역풍이 불어올지 모른다. 8부 능선을 넘었다고 자만하거나 여기에서 주저앉는다면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된다.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난관에 봉착했다고 물러설 방원이 아니었다. 병석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방원이 직접 전면에 나섰다. 혁명을 진두지휘하고 나선 것이다. 태풍의 눈은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위치가 변해 있다. 한번 구르기 시작하여 탄력을 받은 혁명의 심장부도 이와 별로 다르지 않았다. 조준과 정도전을 유배지에서 모셔오도록 하라. 방원이 이자분에게 밀명을 내렸다. 왕명이 아닌 방원의 명이다. 그리고 병석에 누워있는 아버지 이성계로 하여금 입궁하여 공양왕과 단판 짓도록 종용했다.
이제는 정보 참모에 머물러 있던 예전의 방언이 아니었다. 왕명을 무시하는 특명을 내리고 아버지를 움직이는 지휘자의 입장에 선 것이다. 만약 정몽주의 무리를 문죄하지 않는다면 신을 죄주기를 청합니다. 병석에 누워있던 이성계가 편치 않은 몸을 이끌고 입궁하여 차라리 날 감옥에 넣어달라고 들이대니 공양왕이 배겨낼 재간이 없었다. 공양왕은 판삼사사 배극념, 문화평리 김주, 동순군제조 김사영 등에게 명하여 대간을 국문하게 하니 좌상시 김진양이 토설하기 시작했다. 정몽주, 이색, 우현보가 이숭인, 이종학, 조우를 보내어 신에게 이르기를 판문하 이성계가 공을 믿고 제멋대로 권세를 부리다가 지금 말에서 떨어져 병이 위독하니 마땅히 먼저 그 보좌역인 조준 등을 제거한 후에 이성계를 도모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태조실록. 김진양의 공술로 이숭인, 이종학, 조우는 즉각 순군옥에 투옥되었다. 김진양과 우상시 이확, 우관의 인해, 좌언납 이감, 우언납 권홍, 사언집의 정희, 장령 김묘와 석연, 지평 이작과 이신을 귀양 보냈다. 정몽주의 추종 세력과 공양왕을 감싸고도는 궁중 신하들의 소탕작전이었다.